라고 제목을 주제를 드렸는데 홍기빈 박사의 지원은 아직 4차가 아니라 3차다. 그래서 홍 박사가 보내주신 이 발제 제목은 왜 4차가 아닌 3차 산업혁명인가, 그리고 부제가 사회혁신의 필연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알려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저희가 제목대로 했고요. 그래서 저도 4차 산업혁명을 잘 모릅니다. 사실 1월달에 뭐 KBS에서 방영한 걸 보고 조금 이제 주워들었는데요. 그 분야에서 이제 홍기빈 박사 발제를 하실 거고, 저희 이제 모임의 대표 맡아주신 이내경 선배께서 워낙 이제 이쪽 기계산업 쪽에서 활동하신 겁니다. 약간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 뒤에 그 보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내경 선배께서 작성하신 건데 나중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이제 홍기빈 박사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발제 때도 최상명 교수와 토론을 맡아주셨는데 오늘도 맡아주셨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분은 워낙 이제 386 동군이셨고 장난하는 증권회사에 쓰다가 세상에 이래서 남겼다. 그래가지고 김근태 의원 밑에 가서 보좌관을 10년 하시던 지금 우석대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마도 일반 분들은 깊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토론을 깊이 하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고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홍기빈 박사께서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상명 교수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지금 강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공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한 3, 40분 정도는 이제 플로어 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기빈 박사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4차라고 하는 숫자 매김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은, 그게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게 사회혁신, 산업혁명의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건 기술혁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근원적이고 대규모의 사회 변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앞에 1차, 2차에서 다 수반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회혁신, 사회 변혁이라는 건 거의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 그래서 아직은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에요. 그거를 아마 저 말미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아마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재작년에 국회 그 당시는 새천년민주당이었죠. 거기 의원 보좌관들 모임에서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3차 산업혁명하고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는 분들이 사회 변화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고 아시다시피 제일 스마트한 분들에 속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제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고 무슨 왜 저런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간이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슈와드라고 하는 사람, 세계경제 포럼이 거기에 이제 그걸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핫한 키워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넘쳐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넘쳐나고 지금 책이 번역이 되고 출간이 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 중에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실망하실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KBS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고 매일매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지금 3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오늘 저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냥 통일해서 얘기를 할게요. 3차 산업혁명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으며 여기에 지금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랄까요? 갈등이 착종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고 이 지금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런 하나의 퍼스펙티브를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거시적인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하는 걸 그냥 항상 즐기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지난 한 300년 동안 진행된 산업혁명 전체가 어떤 틀과 이 스케일을 가지고 진행되는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얘기로 퍼스펙티브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나 드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변주 그만 올리고 제가 그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쓴 그 책, 거기서는 주로 에너지혁명 얘기였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접목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할 적에 일본 파시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적에 한 게 있었는데요. 파시즘에 대해서 좀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막스주의나 공산주의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극과 극에 있는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실제 정치, 경제,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구별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 파시스트 당원들이나 공산당 당원들이 당정을 한 번씩 서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파시즘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보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비슷한 것이냐. 제가 그때 이제 저한테 좀 큰 도움이 됐었던 글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아마 거기 있겠죠. 그러니까 하버드대학교 역사과의 찰스 마이어라고 하는 그 역사과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쓴 70년대 초에 쓴 논문이 하나 있어요. 긴 논문인데 Society as Factory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공자원으로서의 논문이죠. 1920년대에 산업합리화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파시즘과 공산주의와 이 사회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중화공업에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는 뭐 파시즘을 대중독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는 뭐 저는 제가 그 기대 논쟁할 수는 없습니다만, 파시즘의 핵심은 중화공업으로 사회를 적응하기 위한 혁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중화공업이라는 게 뭐냐, 이 뿌리를 파게 되면 그게 2차 산업혁명의 작품인데, 그럼 1차 산업혁명, 최초의 그 1770년대에 산업혁명이 벌어진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이렇게 뒤져보면서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 사이에 그 영어로 패럴럴이라고 하죠. 평행하게 벌어졌던 너무나 많은 유사점들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게 이걸로 끝난 것일까? 1차 산업혁명이나 2차 산업혁명의 맞먹는 아주 근원적인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 그렇게 파시즘에서 하고 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닷컴 붐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기술의 미래가 뭐냐 이런 얘기가 한참 나올 때입니다.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아직도 석유값이 오르고 있었고 저랬는데 3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30년대나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면 19세기 1848년 이후에 있었던 유럽 사회의 변형이라든가 1930년대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대변혁 같은 근원적인 사회적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한 2020년, 30년 정도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점쟁이나 무슨 뭐 이런 것 같죠? 여기 관련된 사람이 뭐가 있냐면은 슈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슈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이 주변적인 것만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었던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책, 추격본 말고 아주 긴 책을 원래 보게 되면 1770년부터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 기술 변화나 사회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중요한 암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100년 정도가 보통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술 전환, 기술 패러다임의 근원적인 전환을 가질 수 있는 혁신이 처음에 벌어지게 되면은 기술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한 4, 50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대부분 굉장히 지독한 금융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기간일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다른
그 학자가 붙인 이름이긴 한데, 그러다가 한 50년 정도가 경과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술 변화, 패러다임 변화가 낳게 되는 그 이른바 범용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변하지 안 되는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후반 한 50년간은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가 벌어지는 게 그 기술 그 사이클에 적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760년대나 이제 70년대 이제 증기기관이라든가 방직기, 방적기 같은 그런 핵심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영국에서는 1832년에 의회 시스템을 다 바꿔놓게 되죠. 완전한 이제 부르주아 정치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게 전 유럽으로 확장이 되는 게 이제 1848년 혁명이 되고 그 혁명이 끝나고 나면은 유럽에 입헌 왕정이 아닌 왕정은 거의 안 남게 됩니다. 이른바 부르주아 사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대략 1880년대 정도에 독일이나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철강 제조법이라든가, 핵심적인, 그 다음에 전기의 그 기술의 발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1930년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술혁신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 두 개가 확연하게 갈라지게 되고, 뒤처져 있는 사회 안에서는 이거를 중화학공업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얘기가 묻히면서 아주 급격한 변화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시기가 대충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뭐 3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패러다임의 핵심이 뭐냐? 뭐 나노 기술 얘기도 있고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컴퓨터 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는데, 이걸 뭐 컴퓨터도 따지고 보면은 뭐 IBM은 30년대에 만들어졌고 뭐 또 역사가 길겠습니다만 대략 60년대 말 70년대 초 정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게 된 게 70년대 말이니까요. 중후반이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50년 정도 되는 시점이, 전쟁이 같은 죄송한데, 한 2020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두 번의 산업혁명의 물결로 봤을 적에 근원적인 어떤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시간대랑 대략 슈페트의 그 큰 사이클로 봤을 적에 그렇게 무리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2010년 정도를 넘어서면서부터 기술 패러다임의 그 변화 속도라고 하는 게 가속도가 붙었다는 얘기를 상당히 잘 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렇습니다. 뭐 무수한 예가 있는데,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Second Industrial Age라고 하는, Second Motion Age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이제 나무 중요한데, 지금 자율주행 운전차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구글이 뭐 다 하는데,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IT나 이쪽 전문가들이 한연코 뭐라고 그래?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 오는데, 한 2010년, 9년, 10년 정도 지나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거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해법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건 순식간에 가능해졌다.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삐삐가 핸드폰으로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뭐 별로 큰, 그리고 인터넷으로 아이러브 스쿨에서 바람 핀다라는 것 말고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가 한 2010년대 정도 넘은 다음부터 무슨 3D 프린팅 얘기가 들려오고 사물 인터넷 얘기가 들려오고 이게 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드실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냐면 기본소득론 얘기가 지금 막 엄청나게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시간표로 보자면은 그렇게 무리스러운 그 추측은 아니에요.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어떤 급격한 산업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게 제가 그 관심을 가지게 된 그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파시즘 연구하다 이렇게 된 건데,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제발 이 2020년이건 30년이건 그때 시작되는 사회의 어떤 변혁에서는 제발 신자유주의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죠.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진보적이고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가
인간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사회가 21세기에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기대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나니까 저도 좀 얼떨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이 이랬는데 그동안 제가 그러면은 그 1차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 가는 그 산업혁명과 그게 가져오는 사회 변화라고 하는 역사적 전개를 제가 어떤 틀로 생각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춰봤을 적에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어느 지금 병목에 막혀있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가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제 소원인데 이렇게 뭐 거시적인 그 뭐 역사 전개 고담 중론만 할 게 아니라 이 깝깝한 한국 자본주의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그럼 제가 어떤 틀로 이론적인 틀이라고 할까요? 산업혁명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특을 중요한 개념 한 두 개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그 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톨스타인 베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했었던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들으면은 아마 여러 번 이러실 거예요. 되게 뭐 거창한 얘기하는 거 기대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척공자도 아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뭐냐면은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인간 공동체 전체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기술적 지식을 동원하는 과정이다. 허탈하죠. 네. 이게 왜 혁명적인 그 명제인지를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블린이 이 관점을 얘기하기 전까지 그리고 베블린 이후에 오늘날까지 좋습니다.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경제를 생각하는 단위는 모조리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 개인 단위로 생각을 하는 그게 하나 특징적이 있었는데 베블린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경제라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맥센스하게 이해를 하려면 개인 단위로 보면 안 되고 이 공동체의 크기가 어디냐? 잠재적으로 인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화와 같은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전체니까 오늘날은 인류 전체가 됩니다. 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전체가 어떤 욕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 그 19세기 미국 용어로 ways and means라고 하죠. 수단과 방법. 수단과 방법에 대한 지식이 뭐가 있느냐 그 관계 안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경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바깥으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 삼성 라디오 막 납땜하고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트랜지스터가 한 5, 60년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생산성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를 지닌 기술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 중반으로 가져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트랜지스터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19세기 중반에는요 풀밭에 나가서 라디오를 듣고 싶다는 욕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철강석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만 석기 시대의 철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이 얘기가 베블린은 여기에 근거해서 뭐를 비판하냐면요. 신고전파 경제학의 요소 생산성 이론이건 막스주의 노동가치론이건 다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요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애니미즘적인 미신에 불과하고 생산성의 본질은 뭐냐면 공동체가 뭘 욕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욕구하고 원하는 것에 생산에 도움이 되는 순간에 그게 생산성을 부여받는 거지. 생산성이라는 게 무슨 물리적인 속성처럼 원래부터 뭐 물건에 그게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도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대의 기술로 충족될 수 없는 욕구는 욕구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은 뭐 아마 태고적부터 했을 거예요. 3살 때 다 그 꿈을 꾸잖아요. 그러다 이제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그 꿈을 계속 꿉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발견되기 전까지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욕구를 농담 이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데이드림, 백일몽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는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 안에서의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거는 하고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밖에 나가서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여기서 바로 도출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변화하고 사회 변화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술 변화, 그 기술사라든가 여기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맹점이 뭐 기술 결정론이다, 사회 결정론이다 계속 한쪽 편향을 갖고 있는데 베블링 관점에서는 그건 넌센스예요. 기술 변화하고 사회 변화는 둘 다 어떤 인간 공동체 전체가 진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욕구,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어떤 그 발전을 해나가면서 그걸 충족하는 기술적 지식을 계속 발휘하고 생산하면서 인간 집단 전체가 총체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블리는 사실상 기술 변화하고 사회 변화를 구별하지가 않았어요.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알쏭달쏭 하실 겁니다. 이게 워낙 스케일이 큰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베블린의 관점을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스 멈포드라고 하는 기술사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이 관점에서 가지고 많이 이제 기술사를 전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이론으로 그 어떤 개념적 틀을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명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얘기인데 첫 번째 얘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항상 까먹고 있는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하고 사회하고 산업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사회하고 완전히 붙어있는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를테면 완전히 군사부일체라든가 완전히 신정국가 같은 형태가 돼가지고 사회가 구성되는 원리와 원칙을 연장하면 그대로 국가까지 다 설명하고 연역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세상들, 사회들이 있어요. 여기서 국가와 사회가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요 완전히 인위적인 논리에 의해서 국가가 구성되는 것을 최초의 전제로 합니다. 그 16세기 이후로 그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권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가 이상 레정됐다라고 하는 부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가랑 오늘날의 국가는요 그러니까는 사회가 작동하는 인지상정 같은 그런 논리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인위적이고 그 독자적인 국가의 공공 영역을 구성하는 별개의 원리에 의해서 국가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영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냐면 경제, 산업별. 산업혁명이 벌어지기 전에는요, 인간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집단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자연하고 인간하고 사회의 관습과 제도가 하나가 어우러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그냥 하루 종일 크게 나가가지고 흑수성이가 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그게 그냥 산업이었던 셈인데, 어업이나 목축업도 크게 다르지 않죠. 산업혁명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생산의 주력이 기계가 되죠. 그래서 산업을 조직하는 논리가 인간이나 자연의 논리가 아니라 기계적 합리성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냐면 자본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데 자본가는 자본 계산의 합리성으로 움직입니다. 웨버가 말한 대로. 그래서 기계적 합리성하고 자본 계산의 합리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산이 조직되게 되는 게 산업혁명 이후의 일입니다. 이게 사회 조직의 원리랑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국가를 조직하는 원리하고 산업을 조직하는 원리하고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하고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통령이신 분이 국회에서 누가 길게 연설을 한다고 해서 천이 공무할 사람들한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왜 의회에서 나타나는가? 그거는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그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에서 연역된 겁니다. 국회의 이걸 의무라고 인정 권리, 국회 하나의 기능으로서 분명히 논리적으로 인정이 된 건데,
이분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회적으로 자기가 한마디 하면 다 말을 듣던 사람들인데 왜 저런 식으로 사회를 마비시키느냐라는 아마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반대 지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보면은 대통령한테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게 임자하고 덕망 있는 사람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대통령. 그게 근대 국가의 문제죠. 자,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의 모습이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열쇠 하나는 뭐냐면은 국가와 사회와 산업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일 처음에 간파하고 설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막스가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라고 그 악명을 붙이는 바람에 그 손해본 사람인데 생시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앙리드 생시몽이라고 20세기, 19세기 초에요. 이 사람은 이미 1810년대에 산업사회라고 하는 게 뭔지를 찾아냅니다. 그 앵그리스트리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근면이라는 뜻이었는데 산업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앵그리스트리. 이게 단순한 근면이 아니고 산업이라는 게 나타난다. 산업이라는 게 나타난다면은 사회하고 경제하고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로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때 이 세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않으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를 이미 1810년대, 20년대에 이제 시작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생시몽을 그렇게 존경하는 저는 막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존경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후에 1차 산업이 2차 산업이 19세기, 20세기에 실제로 벌어진 인간 그 인류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면은 이 세 영역이 어떻게 만나느냐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적에 아직 제가 이 3차 산업혁명이 끝나면 멀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2016년 단계에서 지금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국가와 사회와 산업의 관계를 봤을 적에 완전히 새로운 결합상이 나오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본시장과 주식회사라는 그 2차 산업혁명 때문에 아주 지배적인 그 사회 형태가 된 것들인데 이게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이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사회 변화하고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욕구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사회와 산업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거나 분리되고 있느냐, 이거를 찾아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거에서 이 두 개의 틀로 1차 산업, 2차 산업, 1차 혁명하고 2차 혁명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요, 이게 산업혁명은 혁명입니다만, 제가 제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2차 산업혁명만큼 큰 충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류에게. 그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은, 그게 벌어질 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1860년대에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토인비의 삼촌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 기록을 뒤져보니까 이때 산업혁명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연설을 해요. 1860년대 옥스포드가 케임브리지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일이에요. 즉 뭐냐면은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게 뭔가 엄청난 고래가 한 마리 지나간 것 같구나 이렇게 된 건데 2차 산업혁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사회를 바꿀 때는 어쩌면은 혁명이 터지고 세계대전이 터지고 파시즘이 터지고 학살이 벌어지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아까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틀로 봤을 적에 그 필요 욕구와 기술의 수준으로 봤을 적에요. 전통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나 생산 과정이라는 것도 아직 자연과학하고 결합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전통적인 공학 지식을 갖다가 동력하고 기계하고 연결시킨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도 새로운 욕구가 나온 게 아니라 전통적인 있었던 의식주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욕구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19세기 사회라고 하는 이 부르주아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산업하고 국가가 그 사회가 분열이 벌어진 그 단계였기 때문에 사회는 사회계의 논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산업은 산업의 논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쉬운 말로 하자면 사회하고 경제가 아주 칼같이 분리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